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아주 강좌 목록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됐는데 이전에 저 아니고도 전에 하셨던 분들이 워낙 유명하시고 또 저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듣긴 했지만 그런 부담은 제가 오늘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대처를 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대학교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니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여기 나오셨어요. 아주대 공대 나오셔서 좀 친근한 느낌이 많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올해로 37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제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전 사이에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렇게 또 나이가 많이 들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하고 또 동급도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고 또 제 미래를 지금 그때 여러분의 나이 때 고민했던 미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모아서 좀 스토리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30대에 책 3권 쓴 축덕이 던지는 질문, 당신은 무슨 덕후입니까?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덕후라는 말은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네요. 일단 저 봐주시는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축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덕후.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축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직업은 또 이제 스포츠 마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군요. 오케이. 어디를 보고 해야지 되는지 한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축구 덕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덕후냐는 질문을 오히려 던져보면서 왜 그게 중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는데요. 좀 기존에 했던 양력 같은 식은 좀 제외하고 좀 재밌게 적어봤는데 저는 일단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덕후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커리어 상으로는 나름 잘 나가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터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제 대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연계점을 잇는 그런 글로벌을 무대로 한 스포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글로벌 스포츠 마케터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그리고 저는 또 지금 가장 최근에 3월 달에 제가 3번째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까지 3권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계기로 제 인생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매일매일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아주 행운의 남자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성공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전 캐스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비전 캐스터는 보통 이렇게 스포츠 중계할 때 캐스터란 말 쓰잖아요. 그래서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서 비전 캐스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얘기는 어쨌든 제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고 스포츠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비즈니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이런 매매가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스포츠는 아무래도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형의 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옆에 적은 여러 가지 이 업무들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취업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아까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스포츠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는 관련된 직업일 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도 프로구단,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라든지 구단의 프론트 하는 사람들도 다 스포츠 마케팅을 한다고 통상 얘기를 하고 그거 아니고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언더아머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거 아니고도 정말 전혀 상관없는 일반 기업에서도 뭐 삼성전자에서 올림픽을 후원한다든지 현대자동차에서 월드컵을 후원한다든지 이런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분야는 제가 지금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했던 그런 기업을 좀 표시를 해봤어요. 뭐 어떤 건지는 뒤에 가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건 일단 가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종목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테니스, 뭐 별의별 뭐 봅슬레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스포츠 분야에 어떤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바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가장 1차적인 접근일 거고요. 이게 좀 잘 안 넘어가니까 지혜 시간 여기서 해주실래요? 예. 예, 다음 장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분야로 나눠 보면 뭐 아주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 구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기업에서 뭐 방송 중계권을 사고 판다든지 아니면 그 스포츠 대회 자체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선수만 가지고 선수 에이전트의 활동만 한다든지. 다음이요. 다음. 예,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각 그 첫 번째 요거에 해당하는 그냥 뭐 세부 분야들을 제가 큰 단위로 좀 나눠서 만들어 본 건데요. 다음이요. 예, 뭐 이 업무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업무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스포츠의 세계에는 대략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한 그 스포츠 프로젝트는 작년 10월에 있었던 프레지던트 컵이라는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대가 많이 어리셔서 골프 팬은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회는 골프 쪽으로 따지면 거의 월드컵이나 올림픽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저 프레지던트컵 사무국의 그 운영팀장으로 한 1년 반 정도 아주 큰 프로젝트를 치르게 됐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한 그 광고 영상하고 그리고 대회 하이라이트 뭐 한 1분 30초짜리 이렇게 두 개를 좀 준비해 봤어요. 그거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냥 다음 영상도 바로 이어서 틀어주세요. 제가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SBS에서 이제 중계를 해줬었는데 이 대회는 그 특성상 미국 팀과 나머지 세 개의 연합팀의 대결의 구도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국가 대항전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골프 대회보다는 좀 특별함이 좀 있고 이 대회는 이제 세계 랭킹으로 선수들을 끊어서 바로 그 영상 예. 세계 랭킹으로 끊어서 이제 바로 이게 대결하는 그 구도기 때문에 상금도 없고 오로지 그냥 명예로만 합니다. 명예. 이건 소리는 좀 줄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올해 했던 대회 그냥 하이라이트 영상인데 뒤에 보시는 저런 관중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저희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하루에 한 2만 5천 명씩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팬들이 오셔서 골프를 즐기시고 또 그 놀라운 규모에 좀 많이 놀라고 가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이제 최경주 선수는 아시죠? 다 모르셔도 예, 최경주 선수가 이제 인터내셔널 팀의 그 수석 부단장으로 이제 이게 참가를 하셔서 이제 선수들을 좀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해줬고 배상문 선수라고는 아세요 혹시?
근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배상문 선수가 한국 대표로 또 나와서 굉장히 선전도 하고 근데 또 제일 잘하다가 제일 마지막 날 엄청난 실수를 해서 결국 지게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 장면인데요. 여기서 엄청 큰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터내셔널 팀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하면서 지금 군대 가 있어요. 예, 지금 군대 가서 지금 열심히 아마 지금 골프장 병사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도 많고 놀라움이 많고 역사를 많이 이끌어낸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뭐 이 선수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 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게 실은 저같이 스포츠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화려한 무대 뒤에 이 백스테이지에서 열심히 발 구르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로는 이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나름 말끔히 차려입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는 살도 엄청나게 빠지고 온몸이 그냥 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진짜 괜찮냐고 물어보고 지나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까 그 영상도 혹시 플레이 돼요? 좀 버벅거렸었죠? 네, 한번 틀어주세요. 그래서 그 정말로 제가 했던 게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이 기본 골프장인데 여기에는 정말 그 골프 코스밖에 없어요. 코스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 보이는 하얀색 천장 있는 건물들을 저희가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건물을 막 지었어요. 근데 이 건물도 짓고 이런 봉도 다 받고 여기에 꽃 두르고 이런 게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영상 제가 그냥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는 게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 뭐 이런 펜스들 이런 국기들 이런 것도 다 저희가 1년 반 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축구나 야구 뭐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골프라는 대회의 특성 때문에 골프는 아예 그냥 골프장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좀 다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그만큼 더 이제 뒤에 오는 성취감과 그리고 희열이 더 컸었죠. 그래서 이런 뭐 선수들의 모습을 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개막식 때 틀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특징은 그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명예의장을 해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회의 명예의장이 되셔서 뭐 대회장에는 오시지 않았지만 저희가 청와대로 가서 명예의장 수락식 행사를 하기도 했고 대회장 현장에서는 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그런 분들은 다 오셨었고 그거 아니고도 기업의 총수들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오셔서 대회를 다 즐기고 대회도 후원도 해주시고 그랬던 아주 큰 대회였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꺼주십시오. 네. 예, 다음 장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고, 뭐 대략 이렇게 한다고 제가 모든 걸 다 이해를 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한 대로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늘 앉아서 뭐 컴퓨터만 하고 뭐 글을 쓰는 직장은 아니고 확실히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필드를 뛰어다니는 그런 업종은 맞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제 뭐 제가 했던 업무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실은 앞에 소개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 그 책 3권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37살의 나이에 책을 3권을 냈다는 것 자체로 오늘 좀 키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 인생 첫 번째 책인 스포츠 마케팅 쪼개기라는 책이고 이 옆에 있는 이 책이 그 걸 미츠 풋볼이라 해서 여자분들이 축구를 잘 모르시니까 여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축구 무슨 입문서적 이런 컨셉으로 해서 약간 소설도 집어넣어서 재밌게 한번 엮어본 책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 3월에 나온 스포츠 마케팅 쪼개기 이제 실전편, 쉽게 말하면 2죠. 이제 2를 해서 총 3권을 내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본론인데요. 오늘 얘기 주제는 제 제목에 적었지만
당신은 무슨 덕후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왜 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정의한 너잘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시간 여행인데, 이 시간 여행이 오늘 얘기에 아마 가장 중심이 될 거고, 뭐 별 다른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그냥 거꾸로 가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냥 남의 인생 몰래 보는 거 그게 나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성공으로 직행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인생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2016년, 뭐 작년부터도 그렇긴 한데 정말 덕후들이 양지로 나온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야 뭐 오타쿠가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쓰이다가도 지금은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예요. 능력자들이라는 프로는. 근데 능력자들이라는 프로가 지상파에서 편성돼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화성인 바이러스를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덕후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뭐 이세돌 씨는 뭐 얼마 전에 알파고랑 대결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성우 씨? 아시나요? 예, 뭐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냥 캔서스 시티 로열스가 이제 그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팀이에요. 근데 이 야구 팀이 아주 못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딜 예로 들지 모르겠는데 LG 트윈스라고 말하면 욕 먹나요? 아주 못하는 야구팀이에요. 근데 캔서스시티 로열스가 작년에 월드 시리즈를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이 팀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 팬이란 걸 미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플레이오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오니까 8승 무패로 월드 시리즈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까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야구팀 하나만 좋아하는 덕후였는데 갑자기 승리의 마스코트가 되고 부적이 돼버렸던 케이스여서 작년에 아주 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해설위원으로 나왔었어요. 그 월드 시리즈 때는요. 근데 지금 이분의 직업은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김건희라는 친구인데, 뭐 얼마 전에 영재발굴단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한 1,400여 종의 미니카를 다 외우고 자동차 휠만 봐도 자동차가 뭔지를 다 알아서 경찰이 못 찾아낸 뺑소니 찬양을 촬영하다가 다 찾아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참 요즘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요즘에는 이제 다음 그 덕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덕력. 예, 덕후의 능력, 덕후 플러스 능력의 덕력인데, 덕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음. 일단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뭐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창시자죠. 그리고 이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서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무슨 뭐 N포 세대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맨날 천편일률적인 비슷한 걸 뭐 공인 영어 점수다 뭐다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조금만 시각을 달리 보고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분명히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근데 꼭 자기가 덕후여야만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결혼하신 분인데 화성인 바이러스 때 한때 굉장히 유명이셔가지고 SNL까지 진출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음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오타쿠가 무슨 뭐 인생의 무슨 뭐 답이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를 뿐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약간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잘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하고 잘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실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굉장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뭐 꼭 덕후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극대화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너잘 프로세스가 뭔지 말씀드릴 차례인데,
예, 뭐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를 줄임말인데 너잘 프로세스라는 말을 제가 실은 첫 번째 책, 제 첫 번째 책 스포츠 마케팅 쪽에 실은 썼어요. 근데 뭐 물론 주제가 스포츠 쪽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례가 맞춰져 있지만 결국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니 뭐 그냥 생각은 해본 적이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을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실은 뭐 소설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제목 때문이에요.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가 정말 자기한테 맞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학생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머리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죠. 그리고 가슴은 굉장히 뜨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열정은 있고 현실은 직시해야 된다. 이게 제가 늘 제가 그 책에서 썼던 아주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경영학에서는 그 스왑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아주 이거 고전적인 그 뭐 전략 방법인데, 그러니까 스왑이라는 건 이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이죠. 그래서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위협. 이 요소들을 단순하게 그 2 곱하기 2 매트릭스예요. 2 곱하기 2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적어놓고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보고 이게 내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강점을 아주 부각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이게 심하게 말하면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자기가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불필요하게 그 위로 올라가서 지원을 했다가 떨어져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왑 분석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은 여러분들 이 대학생 시기라는 게 그 예비 어른의 시작이기도 하고 가장 시행착오가 있을 때 빨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실은 못했었어요, 대학교 때. 왜 그랬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게을렀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기에는 뭘 해도 실은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뭐 수만 번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대학생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를 지금 해보고 뭐 때로는 뭐 좌절도 되겠죠 하다가 뭐 이거 강점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약점은 뭐 한 10개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걸 계속 해보고 그러면 강점을 내가 오늘부터 뭘 쓸 수 있을까라는 시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이 최적기고 그 이후에 목표 설정을 하는데 뭐 1, 3, 5, 10 계획 설정 이런 말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케이스를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너잘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한 7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뭐 이걸 해서 뭐가 종이로 뭐가 분석돼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때 당시에는 정말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한 번씩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못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했던 기간을 그냥 한번 적어봤던 겁니다. 다음에 일어날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바로 뭐 시간 여행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97년도로 돌아보면 제가 좀 나이가 들통나겠죠. 여기 가면은 지금 2016년도인데 다음이요. 엄밀히 말하면 98년이에요. 저는 98년도에 고3이었는데 이때는 뭐 누구나 다 입시밖에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할 때 덕력이 이때 한 5덕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스포츠 관련돼서는. 왜냐하면 저는 뭐 중고등학교는 거의 운동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다 축구, 농구, 야구는 아니죠. 축구, 농구 이렇게만 돌아가면서 할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98년도만 해도 고3인데 그때 이제 프랑스 월드컵을 해야 됐고 프랑스 월드컵이니까 시차가 다 있으니까 새벽 뭐 1시, 3시, 5시 이랬어요. 경기가 다. 근데 그거를 정말 다 봤어요. 부모님한테 욕 먹으면서까지도.
근데 뭐 스코어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경기는 멕시코 1대3으로 졌고 에르난데스한테 되게 열받게 골 먹어가지고 그리고 네덜란드한테 0대5로 졌어요. 그때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그리고 벨기에한테 1대1로 비기고 유상철이 동점골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드컵은 그냥 끝났는데 그 정도로 저는 열정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기만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냥 스포츠에 대한 그런 뭐 통계, 뭐 야구면은 뭐 방어율,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골이면 누가 몇 시즌에 무슨 골 넣고 막 그런 거 외우는 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때로는 그 다음날 스포츠만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했을 때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그런 적도 있고 실제로는 스포츠 뉴스만 보고 온 놈이 아는 척하는 게 보기 싫어서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적도 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만 해도 이제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제일 잘 나가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박세리 선수, 박찬호 선수 둘 다 외국에서 한국 스포츠를 뭐 알리고 뭐 국위 선양한다는 것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더 열광했던 때였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에 학교 앞에 있는 학교 교실에 있는 TV로 맨날 메이저리그 몰래 보고 쉬는 시간만 되면 틀고요. 박세리 선수는 뭐 골프니까 관심은 없지만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그런 명장면들, 그 양말 벗고 이렇게 호수에서 치는 장면 있죠. 그런 거 볼 때도 같이 이제 가슴 되게 뭉클하고 그랬던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서 이제 대학을 왔어요. 대학을 왔는데 당시만 해도 뭐 저도 그냥 대학에 뭐 어떻게 왔지 막 스포츠를 막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덕력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 대학생이 되니까 저를 솔직히 통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제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 뭐 제 마음대로였어요. 인생이 뭐 그냥 스타크래프트랑 뭐 축구밖에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그냥 재밌게 살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한 대학교 1학년쯤 되니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3개월을 정말 미친 듯이 매일매일 술 먹고 놀았는데 과연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실은 선택한 게 학교 방송국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교 방송국에서 기자 생활을 쭉 하게 되면서 한 4년의 시간을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스포츠 쪽으로 이제 기사도 쓰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러면서 뭐 연고전 취재도 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되게 대학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밑에 있는 팀 이름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빠였어요. 흔히 말하는 메뉴 빠여가지고 뭐 사진 모으고 뭐 이런 게 그냥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실은 이 강의 때문에 제가 지금은 거의 사장되어 있는 싸이월드를 다 뒤져봤어요. 제 싸이월드를 다 뒤져봤는데 거기 가니까 제 사진의 한 절반이 스포츠 사진이더라고요. 스크랩한 거. 그래서 보면서 저도 참 고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과거도 들춰보게 됐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난 그 대학교 4년의 생활은 제가 생각해도 한 뭐 스포츠에 대한 동력은 아주 많이 올랐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했을 당시에는 근데 뭐 그래서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 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ROTC 장교를 하게 돼서 실은 학교를 4년 만에 바로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초이스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한 4학년 때쯤에는 실은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서 진짜 기자요. 진짜 기자가 되고 싶어서 뭐 스포츠 기자를 목표로 뭐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군대를 가야 됐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군대를 가게 돼버렸죠. 다음이요. 이거는 유시진 데이 기념으로 넣어봤는데 저는 그냥 장교 생활을 좀 했는데 이 다음이요. 이때 가서는 한 20덕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로 2004 포스터인데 이거 제가 그냥 뭐 어떻게 막 편집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싸이월드에 보니까. 이때는 저는 이제 장교라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행운이 있었는데 아파트에는 죄다 벽에는 그냥 뭐 축구 일정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때는 막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를요. 근데 더 좋은 건 또 군대 가면은 축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대원들하고 매일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리고 끝나고 뭐 샤워하고 뭐 우애도 다졌지만 그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누구나 여기 뭐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군대 전역할 쯤 되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역할 때가 다가왔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때마침 이제 그때 또 오래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던 찰나에 그 너잘 프로세스를 실은 그때는 뭐 이렇게 정의하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대학교 4년이 남은 게 연애랑 뭐 방송국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성과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실은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지금 군대 안에 있을 때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따야겠다. 뭐 비슷한 생각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 뭐 한국 언문의 뭐 2급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그 자격증 자체가 없어서 민간 자격증으로 스포츠 마케팅 플래너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따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이상한 축구 서울시 축구협회 3급 심판 자격증도 따고 막 뭔가 연관될 수 있는 거는 막 땄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하나씩 늘어갔죠. 근데 늘어간 게 저한테 큰 이렇게 위안을 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실은 해외로 가는 게 제 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역하면 뭐 그 흔히 말하는 뭐 공채 뭐 이런 거 다 해야겠지. 하지만 거기에서 과연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또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목표로 축구를 좋아하니까 영국으로 가자 이 생각을 하고 영국을 막 뒤져봤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원이겠죠. 그래서 영국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일단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를 안 뽑아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만 알아본 게 아니라 실은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무작정 대학원을 가도 안 뽑아줘요. 외국의 대학원들은 실은 경력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이 스포츠 마케팅도 실용 학문이거든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뭔가 부족했을 때 배움을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만 졸업하고 막 온다고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취업은 또 당연히 다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저를 뽑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쉽지만 미국으로 눈을 돌렸더니 근데 미국은 인턴십 자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구글 창에는 NBA, MLB부터 쳤었죠. 근데 그걸 치다 보니까 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스포츠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스포츠에 대해서 경력도 없고 그리고 또 아는 것도 없고 뭔가를 저를 증명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스포츠 쪽이 아닌 일반 마케팅직 인턴십으로 가게 됐어요. 다음 장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은 미국 시작이었어요. 그때 이제 무급 인턴십으로 처음으로 갔는데 미국 뉴욕 그 맨하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그냥 인턴십을 하는데 거기는 실은 스포츠랑 아무 상관없는 만화 캐릭터 라이센싱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 막 보면 막 애들 막 장난감 막 캐릭터 막 이런 것만 있었고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인턴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무급이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저녁에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식당에서 그 강가에 있는 허드슨 리버에 있는 식당에서 저기 웨이터였어요. 웨이터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때 실은 많이 좌절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꿔왔던 길을 온다고 왔는데 일단 왜냐면 거기서 돌아가는 방법은 없었어요. 일단 왔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라는 그 의문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인턴십이 한 4개월 정도 하고 끝나니까 실은 이제 풀타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 다음 장이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 얘기 전에 이제 풀타임을 잡을 계기가 생겼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턴십이란 건 뭐 무급 인턴십이니까 어째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서 일을 한다는 거는 뭐 제가 실은 그때는 그만한 영어 실력도 안 됐고 신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잘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력서를 한 200번은 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내보다가 물론 스포츠 쪽도 많이 냈지만 비스포츠 쪽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운 좋게도 그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취업 비자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를 하고 그 맨하탄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일은 일이고 제가 거기에 머물러 앉게 되니까 또 제 그 스포츠 덕후 이 끼가 막 발동을 했죠. 실은 뭐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냥 처음 도착한 날부터 저는 실은 미국에 있는 야구 구장을 다 돌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아예 미국 갔을 때부터. 그래서 뭐 뉴욕에 있으니까 양키 스테디움이라든지 뉴욕 매츠 구장, 뭐 보스턴 레드삭스 해가지고 동부 쪽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템파베이 뭐 여기까지, 템파베이 레이스까지. 그래서 다 막 돌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나라는 정말 역시 스포츠로 축복받은 나라구나. 사람들이 와서 뭐 바베큐도 구워 먹고, 뭐 맥주도 마시면서 응원도 하고 이런 막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랐었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사진들은 그냥 제가 정말로 지냈던 그 스포츠 제가 갔던 데 경기장만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여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시리즌 뱅크 파크인데 여기 야구장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이제 뉴욕 매치 구장이 바뀌었는데 옛날 뉴욕 매치 구장이고요. 다음이요. 여기는 양키 스테디움이고 뉴욕 양키스죠. 아, 이거는 제가 그 인턴하던 시절에 같이 일했던 친구와의 사진이고 여기 이 캐릭터들 보이시죠? 만화들. 저런 거하고 참 다 커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여기가 뉴욕 닉스 홈구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음 장. 농구가 이뤄지고 농구가 없는 날에는 아이스하키장으로 변신해서 또 뉴욕 레인저스 아이스하키가 벌어지고 서커스도 하기도 하고 뭐 WWE도 하기도 하고 제가 그 프로레슬링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보러 가고 예 다음이요. 여기 양키 스테디움이고 여기 새로 지은 양키 스테디움인 것 같네요. 이거 다음이요. 예, 이거 아까 보였던 사진이고요. 여기는 지금 김현수 선수가 간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예, 캠든 야드라는 그 오리올스 파크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단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아 예, 저랑 인연이 있으니 주철 선생님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막 혼자 막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돌면서 실은 어디 있는지 지금 자료도 찾을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웃긴 게 구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구장 이런 데를 다 찍었어요, 사진으로. 그래서 나중에 리포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진짜 취업하면은 이거 제출해야겠다. 면접 볼 때 막 이 생각하면서 하다가 그 지금 원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손발이 오그러들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그래서 없애버렸던 것 같아요. 다음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제가 2006년도에 2005년도 미국 갔으니까 한 3년이 지났잖아요.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아 이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이 회사에 일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러고 사느니 그냥 한국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외국에서 산다는 게. 근데 그냥 원하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의류회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의류회사에 있는 게 뭔지 원치 않는 일이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다시 한번 스포츠에 대한 꿈을 되살려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또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가려면 확실히 이쪽 학문은 경력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또 나름 경력이 한 3년 정도 쌓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대학원을 갔던 이유는 제가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저를 스포츠 바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약간의 도화선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경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영문학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대학원을 관련 전공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커네티컷 주립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학교인데 그것도 이제 미국 스포츠, 미국 대학 스포츠는 요즘에 그 3월의 광란이라 그래가지고 아세요? 그 미국 농구 엄청나게 하는 거 마치 매드니스라고 해서 미국은 대학교의 스포츠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그 산업의 규모가. 그래서 미국 대학교 스포츠는 NCAA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이제 디비전 1, 2, 3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NCAA의 남자 농구 디비전 1 그리고 남자 미식축구 디비전 1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메이저리그나 무슨 NBA 거기보다 인기가 더 좋아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스포츠를 대학 스포츠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커네티컷 주립대학은 뭐 NCAA 그 농구
거의 굉장히 그 강호 중에 하나인데 뭐 여자 농구는 90연승 기록이 있어요. 90연승. 90연승이면 한 시즌이 39경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즌, 두 시즌 다 이기고 세 번째 시즌까지 이기다 중간에 한번 재석게 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기고 막 이런 정도로 강했던 학교고 남자는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4번이나 우승을 한 아주 좋은 그 유명한 그 농구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저희 학교 미식축구장인데 미식축구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미식축구 자체는 경기가 그러니까 겨울 시즌 동안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음 사진이요. 할 때마다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포츠 산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가서 뭐 물론 공부를 하러 갔지만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는 내가 진짜 학점이고 뭐고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일을 해야겠다. 이 현장에 빨리 나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뭐든지 배우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그때부터 아주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실은 학내 축구리그 있죠. 학내 리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축구 심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도움도 좀 됐겠죠. 하지만 뭐 축구, 농구, 소프트볼, 배구, 뭐 별의별 스포츠 다 심판을 봤어요. 심판하면 돈도 줍니다. 그러니까 알바비 같은 거 주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들 하면서 이게 학교 체육부에서 이제 일단 그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죠.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다가 방학이 돼가지고 다음이요. 그 인근에 이제 골프 대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 대회 담당하는 그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그때 왜 제가 골프를 선택했느냐? 저는 지금도 골프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골프 쪽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세리 선수부터 시작해서 그 미국 LPGA라는 골프 협회에 있는 투어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골프를.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골프 쪽은 특히 여자 골프 쪽은 한국 사람을 필요로 할 일이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직원이 있다는 얘기도 알게 됐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나름대로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뉴스였죠.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내가 전략적으로 골프 쪽에서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NBA나 MLB에 그냥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거기 부딪혔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근에 있던 골프 대회들의 인턴을 마구잡이로 또 하기 시작했죠. 방학 때마다. 이런 인턴들은 전부 무급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하철도 없어요. 뉴욕 같은 데 빼고는요. 다 자기 차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인턴십을 2개월, 뭐 3개월, 4개월 계속 했어요. 다음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뭐 저한테 경력이지만 아무래도 유학은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그냥 얼굴 두껍게 찾아갔어요. 나 그 국제 유학생이라 다른 학생들보다 그 학비가 3-4배가 비싸다. 그 교수님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대학원 조교 자리가 있으면 나한테 줘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분교 같은 데 가서 학점을 한 1학점짜리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저한테 가르치게 도와줬었어요, 교수님이요. 그래서 거기서 학비가 충당이 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거기서 같이 농구하고 찍은 사진인데 다음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삶도 살고 경력도 쌓고 이걸 이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교에 남자 골프팀이 또 있어서 남자 골프팀 코치한테 찾아가서 나 이런 일을 해왔었는데 당신 밑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쓰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야 뭐 손이 하나 더 늘었는데 치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도 하나도 안 드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또 어시스턴트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내에 있는 뭐 주변 골프장 갈 때 뭐 운전도 하고 아니면 그 친구들이 쓰는 무슨 비용 같은 거 정산도 제가 다 하고 뭐 영수증도 모으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네트워크를 쌓기 시작했죠. 다음이요. 지금 제 와이프인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대회는 또 다른 골프 대회죠. 이 커네티컷에 있는 가장 큰 골프 대회예요. PGA 투어에 해당하는 아주 정규 투어인 큰 골프 대회인데 이 대회에 또 인턴으로 가게 됐어요. 그게 거의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쯤 이제 이 인턴십을 또 하게 됐는데 인턴십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졸업이 눈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4학년 2학기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근데 뭐 졸업 유예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학생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어봐야 자기한테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끝나고 나서 어차피 취업이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바심도 많이 나고 또 한 번 이력서 홍수를 또 내보내기 시작했죠. 이력서를 어마어마하게 썼던 것 같아요. 쓰고 또 쓰고 또 쓴 이유는 쓰면 다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제 신분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을 그 나라에 고용하기까지 미국 노동청에 그거를 다 증명을 하려면 이 사람이 왜 진짜 필요하냐 그거를 증명을 해라라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업계에서 내가 아직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무릅쓰고 나를 고용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해도 다 떨어지게 된 거였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뭐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이 IMG라는 회사였어요. IMG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생긴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미국 애들한테는 스포츠 쪽에 일하고 싶은 애들한테는 그 꿈의 직장이에요. 굉장히 큰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거든요. 여기 소속돼 있는 선수가 지금은 아니지만 타이거 우즈, 로저 페더러, 라파엘 나달, 샤라포바 다 좋은 예는 없네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샤라포바 김연아 선수도 안 좋게 나갔고 김연아, 최경주, 아사다 마오도 있고 여러분들 다 안 좋아하실 선수만 있네. 왜 이러지? 근데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도 매니지도 하고 대회도 하고 뭐 패션쇼도 하고 연예인도 데리고 있고 막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저도 당연히 미국에 있을 때 지원을 했었죠.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지만 한국에 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정말 한국에 오프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지도 않았는데 물어서 한 명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제가 정말 그동안의 내공을 다 끌어올려서 장문의 이메일을 한번 보냈었어요. 제 이력서와 함께.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답장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학교 뭐 인턴 뭐 인십 중간이었는데 일단 바로 표 끊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물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일하자고 얘기할 수 없으니 저는 다시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던 인턴십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졸업 시기가 왔을 때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여기 직장을 갖게 돼서 한국으로 리턴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뭐 계획을 잡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기회가 이렇게 돼서 돌아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실은 제 커리어는 그냥 쭉쭉 갔습니다. 그냥 뭐 IMG라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대회도 해보고 선수 매니지하는 것도 도와주고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이제 뭐 선수들을 보면 이런 데 막 로고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실은 세일즈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 선수 괜찮은데 이 선수한테 뭐 한 몇 억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로고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일즈 경력도 쌓이고 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는 벌써 한 31살이었어요. 저 때. 근데 31살에 첫 정규직을 얻었으면 여자분들 졸업하시는 거 따지면 뭐 한 7, 8년 늦고 남자분들로 한 군대 갔다 온다고 쳐도 한 4, 5년이 늦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분야에 있지만 계속 간다고 해서 이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런 역전하는 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마음속에. 다음이요. 예, 제가 했던 대회들인데 뭐 이런 대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대회들입니다. 다음이요. 네, 뭐 태국에 출장도 갔었고요. 다음. 이건 프랑스에 있는 에비앙 마스터인데 프랑스에도 출장도 간 적도 있고. 다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2년 4월 9일에 제가 저 날짜까지 기억해요. 제 33살에 이제 저 책을 우연히 이제 그 서점에서 읽었어요. 근데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었어요. 저 나이까지. 근데 저 책이 굉장히 이제 그 자기개발 전문가 이진성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뭐 리드하라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와이프 기다리면서 지겨워서 거기서 읽었는데 이걸 딱 듣는데 너무 큰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책을 안 읽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4월 9일부터 제가 2012년 끝날 때까지 책 100권 읽기를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 뭐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세요. 다음이요. 그래서 정말로 12월 31일에 책 100권을 다 읽었어요. 근데 100권을 다 읽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하냐? 물론 숫자로서 대단하지만 되게 웃긴 게 책을 읽어야 돼서 읽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한 10월쯤 되니까 한 70권 읽었는데 막 너무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완수를 해야 되는데 못 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그때는 책 권수를 막 체크하기 위해서 막 하루에 한 권 읽은 적도 있고요. 뭐 막 쳐나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 첫 번째, 책이 다 좋은 책은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냥 예로서 이제 별 5개를 제 스스로 매긴 제가 스스로 이거 어디로 가죠? 아까 거기로 다시. 그런 평점인데 별 하나짜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이런 책 나도 쓰겠다 이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은 2012년 4월 9일 날 제가 저 책을 읽고 저것만 한 게 아니라 그날 처음으로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제 블로그를. 제목은 스포츠 마케팅 쪼개기로. 근데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책도 읽어야겠지만 내가 책을 언젠가는 한번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100권을 읽고 나니까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획서를 많이 만들게 됐었죠. 그러다가 정말로 1년 후에 다음이요. 제 첫 번째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책이 나왔는데 책의 내용은 제 블로그의 내용을 이렇게 잘 모아서 재편집해서 낸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라는 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책을 냈는데 책의 내용이 어차피 다 블로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의 댓글만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대충 압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루에 5명 들어오다가 처음에는 그다가 10명, 20명, 50명, 100명, 200명 그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파워블로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같은 대학생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출판 기념회를 하되 나 혼자 하지 말고 업계에 있는 사람을 한 4-5명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그때 업계에 있는 분 4명 그리고 저까지 해서 5명을 모여서 약간 출판 기념회 겸 토크 콘서트를 그냥 기획을 했어요. 제가 그냥. 그랬더니 정말로 그때 200명이 오셨어요. 그건 한 사람이 2만 원씩 받았는데도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좋은 시간이 끝나고 저한테는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게 소통이라는 게 되는구나. 내가 그냥 책을 그냥 나를 위해서 낸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될 책이구나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했던 장면이에요. 이게 연대 강의실 하나 빌려서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름이고 더웠는데도. 다음이요.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회사를 코오롱이라는 회사로 옮기게 됐었고, 코오롱이라는 회사도 뭐 다양하게 스포츠 구단도 있고, 뭐 대회도 있고, 스폰서십도 하고 했던 회사여서 제 경력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갔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뭐 인터뷰도 한 적이 있고요. 다음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제 2번째 책이 나왔는데, 2번째 책은 정말로 우연한 계기에 같이 이제 출판사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월드컵이 목전인데, 내년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2013년에 월드컵이 내년인데 여자를 위한 축구책을 써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던졌는데 당장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야 뭐 원래 축구는 저는 누워서도 씁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자를 위한 축구책을 써야 되다 보니 재밌는 막 소설도 막 써보고 해서 아주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2번째 책이 나오게 됐었고, 다음이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또 제가 인터넷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한 이유는 첫 번째 책의 내용이 물론 책을 통해서 한번 사람들과 만난 경험이 있지만 책의 내용은 그냥 정해져 있는데 시대는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더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업계에 있는 분들을 한 명씩 초대해서 그냥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그냥 정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회사 다니면서 팟캐스트를 그냥
스포츠 마케팅 쪽 얘기니까 스마쪼잖아요. 그래서 스마쪼 멘토링 스쿨이라고 지어가지고 그 대학생 친구들하고 이쪽에 관심 있는 대학생 친구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그냥 홍보 채널은 페이스북밖에 없었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프로게이머 전 프로게이머 서지훈 프로인데 지금은 CJ에서 스포츠 마케팅 하다가 지금은 퇴직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서지훈 씨, 뭐 기성용 선수 에이전트, 그리고 무슨 대기업에 계신 분, 무슨 뭐 유학파 출신, 뭐 비유학파 출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다 모셔가지고 한 10번에 나눠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무슨 뭐 인기를 올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뭐 팟빵 같은 데서도 순위는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지금은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10번을 하고 11번째를 제가 공개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벤트를 다시 하나 또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11번째를 300명을 모았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철환 교수님도 모셔서 한번 강의 좀 해달라고 초반에 부탁을 드렸고, 다음이요. 예, 이런 데 모여서 또 이제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여서 대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이벤트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다음. 예, 저 여기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아유, 그렇게까지.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제가 또 그날 한 2년 정도 경력이 쌓였으니까 그때 또 마저 못다한 얘기를 엮어서 세 번째 책이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정말 관심이 많은 친구들 30명만 모아서 그분들 상대로 이제 출판 기념회 겸 이제 멘토링 시간을 또 가졌었습니다. 뭐 얘기는 길었는데 한 장에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타임라인을 보면은 98년도부터 아까 시작했죠. 그래서 99년대 대학교 입학하고 군대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독서를 만난 이후에 하나, 둘, 세 권이 나왔어요. 스포츠 업계에 취업한 지는. 그래서 경력은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 미국에 5년 있었고 군대 2.5년 있었고 대학교 4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사례를 드리면서 어떻게 나도 내 인생을 해야겠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키라고 생각하는 취업의 가장 키라고 생각하는 나이대가 아마 졸업 후부터야 5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거기를 5년을 미국에 다 투자를 했던 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유학을 갔다 뭐 미국을 갔다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떠나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올인 전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서 그냥 돌아오면 실패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더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목이 덕후였으니까 제 덕후 강도는 실은 어릴 때 가장 셌어요. 근데 살면서 이런 뭔가에 집착하는 거는 조금씩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취업도 있고 결혼도 있고 뭐 육아도 있고 뭐 삶이란 게 계속 변하잖아요. 제가 나이 50 먹고도 맨날 저기 새벽에 축구 보고 이럴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덕후 강도는 낮아지지만 반대로 저의 비전은 점점 흐렸던 그 비전이 점점 진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덕성이 어떻게 비전화되느냐, 그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 직행 비결이라고 했는데 뭐 말이 그렇지만 거의 낚시입니다. 예, 방금까지 했던 말이 거의 핵심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덕성을 어떻게 찾아서 개발을 해서 그게 비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꿈은 꿀 수 있지만 비전은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꼭 짜라고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그 상담을 신청하면 얘기를 해줘요. 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의 비전을 짜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한 30살 넘어서 그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근데 또 50대 넘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어려워진 시대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그 스펙트럼이 2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사업하지 않는 한 제대로 그냥 거기서 빡 쏠 수 있는 시기가 20년이 저는 가장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20년 플랜을 짜면 됩니다. 20년 플랜 짜고 그러면 거기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20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때로는 흐트러질 수도 있겠지만 짠 사람과 짜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프로세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조언도 구하고 많이 경험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난 이거 해도 안 돼. 아니면 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가 이제 계획과 실천의 습관인데 계획과 실천의 습관은 제가 아주 뻔한 말이죠.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까 자격증 딴 거 설명을 드렸죠. 뭘 하겠다. 나는 3개월 안에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하고 3개월 안에 따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아주 좋은 그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걸 무조건 이뤄보세요. 한번 6개월 후에 뭘 하겠다 했는데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처음에는 저 친구가 막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게 허풍이라고 믿을지언정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쟤는 말하면 꼭 그렇게 하더라라는 걸로 변해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거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건 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서는 꼭 포함을 시키십시오. 제가 이거는 무슨 간증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31살까지.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뭐 세상이 적자생존의 세계니까 이 정글에서 나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추천한 책도 읽어보시고 제 블로그 시간 날 때 블로그도 오셔서 보시면서 한번 그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하고 비전의 차이는 제가 그냥 한 장을 꼭 넣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저도 강연을 열 몇 번 해봤는데 갈 때마다 설명을 많이 드려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하지만 또 여러분의 입장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목표가 취업에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은 막히는 거에 대한 해결책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그래프지만 이 그래프를 취업으로 놓고 이렇게 취업 하나로 놓고 이거 제가 자꾸 잘못 눌렀네요. 전으로요? 취업 하나로 놓고 이렇게 가니까 이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왠지 자기가 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절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음은 없어요.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취업.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봐야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는 때로는 비전은요 굉장히 그 거대한 담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미스코리아들 비꼬는 말 중에 미스코리아의 꿈은 뭡니까 하면 세계 평화라고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그 세계 평화가 진짜 비전일 수는 있어요. 저는 책을 쓸 때 그 서두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은 쉽고 그 유용한 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책도 쓰고 무슨 뭐 팟캐스트도 하고 이런 강의도 하고 이런데 이게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영감을 받으면 저는 제가 왠지 도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를 많이 나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유용한 정보를 나눈다.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아주 오랜 플랜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플랜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를 하고 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뭐 스포츠 마케터니까 나 우리나라 스포츠 마케터에서 내가 진짜 최고가 되겠다. 뭘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스포츠 산업이 너무 엘리트 위주 정책이어서
너무 엉망진창이고 비리가 많고 뭐 비리도 척결하고 뭐 내가 정말 스포츠 산업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종료할 시간이 돼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형님의 조언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한 얘기랑은 또 전혀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사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성이라는 건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서 이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스포츠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일의 대부분을 사람을 만나면서 지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만난 순간 5초 만에 뭐 첫인상 5초 만에 모든 게 결정된다 막 이런 책도 있잖아요. 만나면 알아요. 이 사람은 뭔가 잘 통할 것 같다.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똑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게 꼭 막 멋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 되면은 그거는 누구나 느끼는데 지금은 뭐 여기에 이렇게 돋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30살 되고 35살 되고 40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을 해요. 그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 포스터인데 이거 제가 왜 붙였냐면 저는 이 심오한 뜻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랑과 야망이라는 두 단어를 한 번에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랑과 야망을 동시에 이룬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야망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세대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부분을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뭐 결혼도 나중에 해야지. 이거 취업을 해야 결혼하지. 뭐 하고 그때 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가 사랑할 수 있을 때요. 모든 걸 다 주시고 열심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랑도 DNA처럼 안 하면 없어지거든요. 계속한 사람은 나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미래만 걱정하고 하다가는 또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아들하고 돌잔치 사진인데 제 와이프하고요. 애기 귀엽죠? 제가 얘기하고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오늘 얘기의 결론은 가족으로 끝낼 건데 가족만큼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진짜 아무리 어려운 나락에 떨어져도 자기 옆에 있어준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가족은 늘 옆에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있겠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집 돌아가시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한테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안 하던 편지도 한번 써보시고 하면 뭔가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기계공학부 김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어쩌면 가장 힘들으셨을 시기가 미국에 가셨을 때 이제 분명 좋아하는 건 스포츠인데 학과는 다른 학과에 있고 그리고 그에서 언저리를 계속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어떻게든 이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본인께서 20년, 3년, 1년 이런 비전을 꿈꾸면서 지내셨는지 아니면 그냥 노력만 하다가 어떻게 되신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아까 말한 너잘 프로세스를 스스로 계속 했었어요. 했는데 거의 할 때마다 다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1년에 뭘 하게 3년에 적어놓았던 게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걸 까먹고 있었네. 그냥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씩 틀고 해서 원하는 골이 여기 있으면 제 원래 계획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였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약간 다시 오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오고 약간 이런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을 계속 한다는 게 그 계획을 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주 좋은 시작이고 그걸 습관하면은 언젠가 저희가 원하는 목표로 아주 근처까지 반드시 갈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십니까? 예, 저 끝에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전석균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셨을 때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현실이랑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이상이랑 집안에서도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가정의 충돌을 피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상을 계속 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이 저에 대한 그 신뢰도가 그냥 1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도 나쁜 짓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시고 뭘 해도 후원해 주시는 그 심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정과의 불안은 전혀 없고 가족과의 부딪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힘들 때 연락하면 그냥 이제 좀 시간이 있으시니까 늘 기도하니까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